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100년 전쯤 전에 역사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뒤숭숭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생활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취직 문제라든지 장래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더 부담이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캥거루족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자식에 대한 부양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데 지금식으로 자식을 보살피면은 80 넘어서까지 자식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삶이 이제 폭폭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고전, 인문학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전을 통한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책 하나를 통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좀 통찰하거나 또는 우리 세상을 좀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걸 얻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역사책,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거의 읽어보지 못한 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는 대단히 높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CEO들이나 경영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 지도층들이 항상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100권 꼽으라 그러면 100% 들어가는 책이고요. 작년에는 CEO가 읽어야 될 필독서 가운데 1위로 꼽힌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본 분하고 얘기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소개를 하고 또 이 책 가운데에서 중요한 또 필요한 또 여러분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유명한 고사성어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8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쉽게 또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생사 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국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이 책의 존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 책을 이제는 알아야 될 시점이 점점 더 이미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이 책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첫 시간, 또 이 책이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놀랍게도 이 책은 한국 역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리고 이 책을 쓴 분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이게 한국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중국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래. 앞으로 우리가 작지만 강한 나라로 오랫동안 특히 젊은 사람에게 강한 나라,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큰 나라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국가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이 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을 잘 이용해야 되고 인구가 14억이단 말이죠. 14억 시장이란 얘기죠.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시장을 옆에 두고 외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교류 관계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깊이 있는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이 그런 전략과 전술,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교류 문제에 가장 중요한 중개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책 이름은요, 이렇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대로 역사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벼슬 이름을 가지고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마천이라는 분입니다. 천자는 이렇게 씁니다. 원래 원자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써요. 말맞자도 이제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이제 간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의 관계, 뭐 제1외국어는 영어지만 제2외국어는 다 중국어로 현재 거의 대부분 다 같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제2외국어 중국어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자는 우리식 한자를 현재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잘 못 읽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못 알아보는.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간자체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한자 교육에 있어서도 간자체를 가르쳐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준비가 소홀하다라는 점도 안타까운 겁니다. 정이라고 할 때 의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예, 좀 어려운 글자. 중국 사람 어떻게 쓰는지 알아서 이렇게 쓴다고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죠? 문자도 생활도 번거로운 거는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런 모든 사상, 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사마천이라는 분이 사기 속에서 가장 중국다운 모습으로 현재 남겨놓은 책이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역사책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마천이라는 분에 관해서 또 어떤 분인지 이런 역사책을 남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또 그것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한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첫 강의의 대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는 모두 52만 6,50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50만 6,500자 무지 많아 보입니다. 근데 많긴 해요. 우리나라 책으로 500쪽짜리 책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한 7권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완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책은 12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죠. 많긴 합니다. 근데 52만 6,500자인데 다루고 있는 시대는 몇 년이냐? 연도는 몇 년? 3,000년입니다. 그러면 52만 6,500자가 많은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적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52만 6,500자로 3,000년을 압축했다. 여러분들이 3,000년 역사를 52만 자로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할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이 책이 탁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3,000년 역사를 52만 자로 압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이유도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52만 자로 3,000년 역사를 압축을 해놨으니 글자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이. 당연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이 기초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중국 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중국 역사 전체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작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실제로. 또 한국사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남의 나라 역사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사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서 역사 논쟁이 붙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국사를 알아야,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만큼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중국도 5,000년, 우리도 5,000년입니다. 근데 기록을 따지면은 기록의 분량을 따지면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우리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5,000년 역사를 복원하고 메꿀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문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고학 발굴이라든지 또 중국 쪽에 있는 기록을 우리가 치밀하게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를 겨냥해서 하고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동북 공정 들어보셨잖아요.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미 중국은 10여 년 이상 전부터 접근을 해왔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96년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벌써 얼마 됐어요? 17년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했냐? 동북공정이 나왔을 때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적절한 대응이 되지는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는데 동북공정의 제일 마지막이 뭐야?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걸로 끝났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그죠? 예, 널뛰기, 그네뛰기, 우리나라 세시풍속도 다 죄다 자기네 문화재로 다 지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한반도 상황이 언젠가는 지금 남북이 대치돼 가지고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지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 분단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강대국 열강 사이에서.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켜 놓은 이것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로 교육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뭘 준비했는가?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진짜 저질렀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동북공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기록이 이 책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될 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려면 조금 자세하게 이 책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몇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사기가 몇 글자요? 52만 6,500자.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거짓말이고요. 그거 52만 자 깨알 같은 글씨 세다가 진짜 눈 베리려고요. 그죠?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께서 정말 그 고맙게도 자기 자서전에다가 스스로 글자를 밝히셨어요. 130권 52만 6,500자. 130권 그러면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지금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 옛날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쓴 책이다 보니까 죽간이나 목간에 나무를 얇게 오려가지고 거기다 붓으로 씁니다. 붓으로 쓰면은 그대로 늘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묶죠. 네, 끈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요. 책자라고요. 그죠? 이 책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죽간과 목간을 끈으로 묶던 데서 나왔어요. 마냥 묶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분량이 되면은 다 엮어가지고, 그죠? 예.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요? 말아서 보관하잖아. 둘둘 말아서 보관하잖아. 그게 무슨 글자예요? 권이다. 그게 권이에요. 예. 그게 한 권이야. 그런 걸 사마천 역사학자가 13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30권 52만 6,500자. 사기는 모두 130권이다. 52만 6,500자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5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자, 본기. 이렇게 써요. 중국 사람들은 서자는. 읽으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죠? 열전. 예. 전자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 5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5체제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동양 역사 서술 체제의 기본 틀을 잡은 사람이 사마천의 사기인데 본기의 기자고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아, 그죠. 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냥 외워, 이놈아. 그냥 기전체야, 그냥. 예. 여기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이게 나머지 3개는 안 가르쳐줘요. 실제로 첫 번째 체제하고 마지막 체제를 따서 기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표도 있고, 야, 표도 있고, 야, 서도 있고, 세가도 있어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가 기전체가 외우긴 했는데 사실 기전체가 뭔지 모르는 거다. 그죠? 몰랐어요. 무슨 뭐 기전으로 시작되는 역사책인지 뭔지 모른다. 이 역사 소설 체제가 사마천이 창안한 겁니다. 최초의 체제입니다. 중국 역사상 본격적인 역사책으로도 이 책이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소설 체제를 창안한 것도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소설 체제가 동양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멸망할 때까지 청나라 왕조 체제가 끝날 때까지 이 역사 소설 체제를 본받았어요.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왕조 체제가.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어요. 사기가 완성된 시점이 되게 기원전 9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9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다 90 더해 보세요. 그죠? 딱 2000년이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역사 서술 체제가 동양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에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일본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베트남도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게 있고 중국 문화와 문물을 수입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마천 사기의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도 직격탄으로 날라와요. 고려시대 때 뭐가 나왔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삼국사기 나왔잖아요. 세 나라의 역사 기록이라는 얘기죠. 이름도 똑같이 삼국사기. 체제도 기전체 체제입니다. 한 역사 서술 체제가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경우는 유일무이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만큼 이 서술 체제가 특별할 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 체제를 본받게 되는 거다.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요, 사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왓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서술 체제를 가지고 미국사를 한번 써봤대요. 이 체제를 가지고 좀 이따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랬더니 대단히 훌륭한 역사 서술 체제가 기록이 되긴 한데 역사가 짧아 놓으니까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이 체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체제가 얼마나 또 뛰어난 오랜 역사를 기록하는데 훌륭한 체제인가라는 게 또 밝혀졌어요. 삼국시대만 해도 한 1000년 정도 되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통일신라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1000년을 기록하기에는 보통 한 나라가 700년씩 됐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1000년쯤 됐으니까 이 체제가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부식도 삼국사기를 쓸 때 이 체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기는 제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왕들. 그러니까 황제 자리에 올라간 사람만 본기에 편입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사마천이 정해놓은 원칙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본기에다가 제왕들을 주로 기록하되 제왕이 아닌 사람도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제왕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황제는 되지는 않았지만 한 행동 자체나 미친 영향은 천하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황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면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죠? 유방하고 싸워서 결국 패배해서 유방이 황제가 되고 한 나라의 첫 황제가 된단 말이죠. 유방은 고조본기라고 하는 본기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항우는 패배자예요. 패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놀랍게도 항우를 본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항우본기라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왜? 황제가 안 됐으니까. 유방은 나중에 시호가 죽고 난 다음에 고조라는 이름으로 시호를 받았으니까 고조본기라고 들어갔지만 항우는 황제가 되질 않았으니까 이름을 그대로 본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항우본기라고 썼어요. 이것 때문에 사마천이 2000년 동안 욕을 얻어먹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체제인데 후대 역사학자들이 사마천의 그 의도나 정신을 본받지 않고 체제에만 얽매여 가지고 여기 기본이 뭐야? 제왕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제왕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다음에 이 체제를 기전체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 가지고 두 번째 중국 역사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반고의 한서라는 역사책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한서는 한나라 때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우가 들어갑니다. 고조하고 싸웠던 항우가 들어가요.
근데 항우는 봉기에 집어넣지 않고 요 세가는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가는 제후들에 대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황제를 보필해 가지고 큰 공을 세웠던 주로 이제 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다가도 안 집어넣어요. 어디에 보통 사람들의 기록인 열전에다 갖다가 강등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역사책을 쓴 반고의 한서부터는 사마천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 자체가 사마천에 대한 비판이잖아. 사마천 체제를 따라주질 않았잖아요. 이게 틀에 매이면은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 교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틀에 딱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세계만이 전부 다 옳은 줄 알고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는 상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영웅인 항우도 봉기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마천 사기가 왜 다른 역사책하고 구별되냐 그러면 바로 그런 유연성과 더불어서 실패했지만은 그 사람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잖아요. 존재감 자체도 없애버린다고 실패하면. 그래서 사마천의 역사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성공과 실패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항우뿐만 아니고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냐면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를 봉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우봉기 또는 여태우봉기라는 봉기가 들어가요. 20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이 항우봉기보다 더 욕을 얻어먹었어요. 여성분들이 들으면은 그죠? 기분 나쁘지만은 이게 그 유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그 경도된 치우쳐 있는 진짜 정통주의에 매몰된 정말 고지식한 학자들이 여자 여기 봉기에 집어넣었다고 사마천을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어요. 2000년 내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대단히 훌륭한 역사학자다. 왜? 2000년 전에 남녀 평등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왜? 여태우는 아들이 황제였어요. 해제라고 황제였지만 아들이 제구실을 못했어요. 황제 구실을.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여태우가 다 쥐고 흔들었는데 정치를 잘했어요.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가 안방에서 나왔지만 천하는 태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봉기에다가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가 욕을 얻어먹는 원인 제공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사마천의 역사관이 얼마나 깨어있고 개방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역사관이 진보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역으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왕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마천은 그 형식에 매이지 않고 누가 됐든 간에 천하의 대세를 좌우한 사람이면 남자가 됐든 실패한 사람이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봉기입니다. 두 번째 표는 연표예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그죠? 시간이 세로줄이죠. 그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이 가로줄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찍어가지고 경도 위도 찍어가지고 딱 지점을 그죠? 클로즈업 하게 되면은 역사 현장이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사람이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과 대조해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서 복원해 주는 겁니다. 가장 재밌게 복원해야 되는데 재밌게 복원을 못하니까 역사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몇 년도 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다. 외워. 1492년은 뭐가 있었어?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 외워.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렇게 해서 외워. 그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왜? 100년 단위로 끊어서 가르쳐 주면은 세계사하고 연결해 주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나머지 거 외우려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큰 틀에서 이 세기에 어떤 중요한 일이 났고 그 장소가 어디며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됐는데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지배계층에서는 어떤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또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뭐고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역사가 재미있는데
옛날 딱딱하게 배워와서 그렇다. 이게 표는 사마천이 최초로 창안한 겁니다. 이런 봉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형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표를 만든 것은 사마천이 최초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표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드냐? 가로, 세로 해가지고 연도를 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거꾸로 글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눈에 확 띄게 하는 거예요. 이 책 나머지 부분에 없는 사건들을 표에다가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해놓되 연대를 기록하고 펴놓되 중요한 사건들은 글자를 뒤집어서 써가지고 눈에 탁탁 띄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문가 한 분은 뭐라고 이 표를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엑셀 프로그램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표를 보게 되면 엑셀 느낌이 나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하다 프로그램하고. 얼마나 근대적이고 현대적입니까? 이게. 선은 뭐냐?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경제에 관한 경제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큰 공사들, 그죠? 그 수리 공사들. 수리 사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제방을 쌓거나 그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댐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중요한 국가의 농사를 위한 중요한 그 공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옛날의 황제들은 주로 제사들을 많이 지냈으니까 천지의 제사를 지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부분들을 기록한 서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대학원의 한 석사 논문 수준 이상 되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황제를 보필해서 천하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기 일을 보탠 사람.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인데 고위직 신분도 고귀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역시 뭐예요? 봉기에서도 사마천이 얽매이지 않고 그죠? 여성도 집어넣었다시피 세가에도 파격적인 걸 단행합니다.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했다고. 귀족 신분이 됐든 그다음에 공신이 됐든 간에 이 사람 못지않은 역할을 한 사람은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입니다. 공자님은 사 출신이라 평민보다 약간 위에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가에 들어갈 만한 귀족은 못 됩니다. 출신 자체가. 그런데도 세가에 집어넣었어. 왜? 사마천이 공자가 남겨놓은 문화적인 업적을 충분히 인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귀족이나 세가 속에 들어갈 만한 사람보다도 더 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문화를 종합 정리한 문화사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공자를 세가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겨서 종합한 사람. 그걸 뭐라고 하면 집대성 그렇게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죠? 모아가지고 모을 집자에다가 크게 완성했다, 크게 이루었다 해서 집대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집대성은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 맹자가 한 얘기예요. 맹자님이 누구를 표현하냐? 공자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공자님을 집대성이라고 표현했고 공자님 사당에 가면 그래서 대성전이 있는 거예요. 앞에 집자를 떼고 대성전이라고. 우리도 문면하고 향교 가면 대성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자님한테 붙여준 맹자의 명예로운 그죠? 칭송이었어요. 집대성이 대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공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한 사람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또 사마천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사마천 참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사마천은 역사책 하나, 훌륭한 역사책 하나 써놓고 2000년 동안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누굴 집어넣냐면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그냥 남의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일 있으면은 저 집에 김맨 되더라 그러면은 김매는 데 가서 일 좀 하고 돈 좀 받고 또 저희 가서는 추수한다더라 그러면 벼 베고 돈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봉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군의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천하의 진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요 진승 뒤에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야? 항우하고 유방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승을 뒤이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하냐? 진승의 농민 봉기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 세가에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세가에 집어넣었으니 유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마지막으로 열전입니다. 열전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록입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배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눈을 돌린 것이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그들 지배층만이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역사를 굴리는 원동력이 된다. 바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 가운데서 열전이라는 편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아주 흥미롭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네. 130권. 네. 52만 6,500자 130권. 130권 가운데 열전이 70권이에요. 절반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마천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일단은 뭐 직업적으로 보면은 그 도축업자들, 그죠?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했던 개 잡는 사람들, 소 잡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쟁이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오늘날로 보면 테러리스트들. 이게 자객 열전이라는 거예요. 요인 암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객 열전.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조직폭력배의 두목 같은 사람들. 유협 열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남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없는 사람 괴롭히는 깡패들, 건달들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골계 열전이라고 해서 코미디언, 개그맨들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그죠? 그 시정 얘기하지 시정 잡배들을 다 일일이 기록속에 넣어가지고 그들의 행적을 샅샅이 기록을 남겼으니 지배계층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사기가 얼마나 글거러운 역사책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 더.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식은 그냥 돈을 불린다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들에 관한 기록을 사마천이 남깁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한 30여 명의 부자들을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돈을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이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또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왜? 점잖은 선비가 돈 이야기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왕보다도 더 재밌게 살아라 그러거든요, 사마천이. 그래서 무관의 제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왕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요, 밥 먹을 때 오케스트라 옆에 놓고 밥 먹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 들어가면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죠? 사마천은 각자의 꾀로, 각자의 머리로, 각자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누구나 돈 많이 벌어서 왕보다 더 잘 살아라. 그런 얘기. 부에 대한 추구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니다. 다 누구든지 입은 좋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고 몸은 편하는 걸 원하게 돼 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가르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정도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버는 것이고 좀 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놀랍게도 정치하고 경제의 문제를 결합을 시킵니다. 정경유착의 원조입니다. 정경은 유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무슨 비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치하고 경제는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경제하는 사람들은 정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과 교역을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주면 좋은 거다는 얘기죠. 이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치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단 말이죠. 잘못된 거다는 얘기. 이런 정경유착이 아니고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정경유착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마천은 최초로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정치가는 정책으로 백성들을 끌어줘야 된다.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리더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달려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리더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보세요. 정책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휘청 한다고요. 막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구체적인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는 느낌을 받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형편없는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얼마나 나라가 꼿꼿해집니까, 그죠? 하마천은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리더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나라의 흥망은 리더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화식열전에서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5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의 수준이고 질이다는 얘기죠. 가장 최상의 정치는 뭐냐? 내버려 두는 거다. 그렇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그러니까 70권에 달하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잖아요. 사람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이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한다. 내버려 둬라. 그게 안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정치가 변했다든지 누가 쳐들어왔다든지 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차선책은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익으로 이끌어라. 백성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면 된다. 여기까지도 괜찮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도 괜찮다. 뭐냐? 백성들을 교화시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기 설득의 정치까지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네 번째부터는 골아퍼집니다. 4단계의 정치, 그러니까 5단계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죠, 그죠? 나쁜 정치로 갑니다. 나쁜 정치 두 번째 나쁜 정치는 뭐냐? 가지런히 바로 잡으려고 한다. 가지런히 바로 잡는다는 건 차렷, 열중샷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딱딱하게 법률 조항이나 모든 걸 조항을 걸어가지고 백성들의 옴짝달싹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 군대식이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5번째,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일 나쁜 정치는 백성들하고 싸우는 정치다. 기가 막히죠. 2100년 전에 역사학자가 오늘날 우리 정치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3, 4, 5단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1, 2단계로 못 가. 이게 하다못해 2단계까지만 가져도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겠는데, 관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포지교의 그 사람입니다. 관포지교 들어보셨잖아요. 관중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지 명예와 치욕을 알고 창고가 넉넉해야만이 예절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을 배불게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회 기강이 문란해진다는 얘기죠. 예의와 염치를 모르고 명예와 치욕을 모른단 말이죠. 예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생활이 부유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화식열전에서 사마천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단히 근대적이고 대단히 현대적이고 그죠? 대단히 진보적인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의 5체제입니다. 읽어볼만 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마천이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훌륭한 역사책을 썼을까? 어떤 분이길래 2000년 동안 욕을 얻어먹었을까? 참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 화신열전 때문에 후대 어떤 학자는 하마천은 잡아 죽여도 시원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건을 퍼부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숱한 오해와 숱한 비난을 겪고도 오늘날 21세기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최고로 꼽히는 이유가 어딨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내용과 또 앞서 있는 사고방식들,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보물창고에 누구든지 가서, 보물창고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언제든지 들어오시죠. 문만 열면 바로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만끽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뷔페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는 가서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사마천이라는 분은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는데 지금부터 2160년 전쯤 사람입니다. 사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국가 기록을 담당하고 플러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겸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막 야, 이놈아 공부야, 이게 아닙니다. 10살 때까지는 그냥 밭에 나가서 놀게 하고 농사도 좀 짓게 하고 양도 치게 하고 소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천은 10살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농사 짓고 가축 치면서 살았어요.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조기 교육하고는 상관없어요. 10살 때부터 옛날 고문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그 대신 체계적으로 아버지가 이 단계는 이 책 봐라. 그리고 13살 때부터 아들을 데리고 역사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려면은 현장이 중요하니까 따라와라 해서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20살 때는 아버지가 놀랍게도 아들에게 배낭을 싸질러 주면서 노잣돈 주고 마차 한 대 만들어주고 천하를 여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당시에 천하 여행이라는 건 세계 여행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의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300만 제곱킬로미터.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 15배예요. 거기를 3년 정도 사마천이 여행을 합니다. 몇 차례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긴다. 사기의 다른 역사책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자 특징은 뭐냐? 현장 정신이다. 기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마천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국립도서관 관장이었으니까 또 국가기록보관소의 또 총책임자니까 중요한 기록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사마천은 그 기록만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봐라. 아버지가 등을 뜯어 밀어서 보낸 거예요. 노잣돈 주고 마차 한 대 마련해가지고 가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사기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역사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들이에요. 23살 정도 돌아오니까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뭘 권유하냐 그러면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다녀라. 대단한 아버지죠. 그죠? 3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우리 가문이 못다한 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역사책을 마무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은 아버지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아버지 유언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서 태사령이라고, 그 벼슬이 태사령이에요.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에 취임을 해서 황제를 보좌해서 여기저기 공무에 바삐 뛰어다닙니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국가기록, 문서보관소, 총책임자, 겸직,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아버지 때부터 모아놨던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역사책을 이제 소설할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구상한 거죠. 체제도 구상을 해왔고 아버지가 남긴 자료도 있겠다 쓰면 되잖아요. 쓸 시간이 없어. 바빠서. 어느 정도로 바빠냐. 사마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한잔 못할 만큼 바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제 써야 되겠다. 왜? 옛날 사람들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은 늦어요, 그죠? 예. 40 노년기라고요.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하는데 47살 때 사마천 일생에 아주 심각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릉지화라고 합니다. 이릉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릉이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화단 얘기죠. 사마천이 이제 일생일 때 가장 심각한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릉이라는 젊은 장수가 흉노하고 전투에 나가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고는 결국 숫자가 모자라서 중과부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서 5천을 가지고 8만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하들이 전부 다 전멸할 위기에 놓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릉이 승리할 때는 뭐 이릉 최고야, 뭐 짱이야, 뭐 이릉 오빠 만세 하다가 항복하고 나니까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릉에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때 사마천이 나서가지고 이릉을 변호합니다. 제가 평소 때 이릉을 지켜봤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더라. 사심 없는 사람이다. 집안도 훌륭한 무장 집안 출신이고 훌륭한 젊은이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항복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탈출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답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마천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작전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작전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작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릉이 5천 명을 가지고 8만하고 싸우는데 구원병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병이 제때 안 왔으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럼 구원병 누가 보내? 사령관이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낸 거단 말이에요. 자, 작전상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제 누구를 비난하는 게 돼버리냐? 사령관을 비난하는 게 됐어요. 사령관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령관이 해필이면 황제의 처남이단 말이에요. 한나라 무제가 가장 아끼는 이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은 오늘날 같은 그런 부인이 아니고 여자 벼슬입니다. 여자들한테 후궁들한테 주는 벼슬이에요. 한 3인가 4위 정도 되는 서열, 상당히 높은 서열에 이부인 가장 아끼는 이부인의 오빠단 말이에요. 총사령관이. 이것 봐라 이놈이 총사령관을 비난해. 그래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47살입니다. 그때가. 47살 아마 이제 48살 막 넘어갈 그때 무렵 같았어요. 좀 지나면은 황제도 이제 오해가 풀리고 하면은 풀려날 줄 알았죠, 사마천이. 근데 웬걸 48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릉이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헛소문이 들려옵니다. 황제가 헛소문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릉 가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거기에는 이릉 늙으신 어머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반역이단 말이죠. 적군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건 이건 반역죄단 말이에요. 그 반역자를 편을 들었으니 사마천도 반역이야 이제. 그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48살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마천 일이 이상하게 꼬였네, 그죠? 이게 일이 꼬이려면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엎친데 덮친 기억, 설상가상, 그죠? 그렇게 얘기해. 사마천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반역죄 몰리니까 고문도 당하고 뭐 옥리들한테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사마천 오로지 마음속에 남은 게 뭐야? 걸리는 게 뭐야? 쓰다만 역사책이단 말이에요. 사기를 제가 완성을 해야 되겠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나라 법에 따르면 사형수가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극에 보면은 그저 수염 없고 목소리 여자 같은 사람들이 그 내시, 다른 말로 환관이라고 얘기하잖아.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습니다. 왜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워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 자체는 이미 얼굴에서 표가 나거든요. 성기 잘라버리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수염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여자처럼 바뀌고 모습은 노파처럼 변해요. 아주 지독한 형벌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장 욕스러운 형벌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다 좀 시행하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한날 무죄 때 가지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습니다. 정말 사마천에게는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천만 다행이죠. 살아남았지. 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고환을 포함해서 성기 전체를 잘라내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뭐 마취제도 없고 지혈제도 마땅치 않은 시절이니까 그 피나는 거 지혈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몸을 추스리는데 우리는 내장 맹장이나 이렇게 속 수술하면은 방귀가 나와야지 수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형은 오줌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에 걸려서 죽는다고요. 49살이에요. 노년기라고요.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견디기 힘든 수술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만약에 궁형자청에서 성기 잘라는 형벌을 받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천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다. 죽을 경우에 얼마나 더 욕스러워요. 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록에 차라리 안 남으면 다행이야. 잊혀져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기록에 남는다면 어떻게 남겠어요? 한나라 무제 시절에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했다가 죽었다. 위로는 조상, 아래는 후손들한테 얼마나 치욕스러운 존재로 남아요. 그러니 이건 죽음보다도 더 큰 결단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살하는 쪽이 훨씬 나았어요. 끊임없이 자살을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자살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예요? 사기의 저책이다.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50세 때 풀려나서 한 4, 5년 정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책이 사기란 역사책입니다. 다른 책하고 다르죠. 예. 사마천이 그 인생에 대한 쓴맛, 단맛, 그 다음에 권력자에 대한 본질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의 불공평 문제, 불공정 문제,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는, 억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감옥 속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생각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궁형을 안 당했으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용이. 편안하게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책 썼으면은 월급 받아가면서 책 썼으면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궁형을 당하면서 사마천 사기가 내용이 달라진 거다. 그래서 읽어야 될 필독서로 남게 된 겁니다. 다른 역사책 읽어라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중국 역사책 읽고 싶은데 무슨 책 읽어요? 100% 다 이 책 읽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사마천의 삶하고 무관하지 않다. 삶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 쓴 책이다. 다른 책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기 130건 가운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편이 한 편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기 130건 가운데 제 115 115번째 이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한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조선열전 고조선 멸망사입니다. 고조선 멸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부터 출발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가장 체계적인 기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이지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조선열전은 조선의 멸망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요. 고조선이 몇 년도에 멸망하는 줄 아시는 분이요? 멸망했으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기원전 108년에 멸망합니다. 그것도 내분으로. 싸워보다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내분으로 멸망합니다. 기원전 108년이면 아까 사마천이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38살 때. 이게 당대사 기록이에요. 사마천 살아있을 때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당대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항상 짚어야 될 기록이 이 기록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중국 문제하고 한국 문제하고 연계시켜 봐도 그죠?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라는 부분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라는 분의 고향하고 사마천 고향하고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점점 더 부각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사마천 고향을 15차례 이상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사마천 고향이 달라지고 있고 최근에는요. 사마천 고향과 사당과 무덤에다가 중국 정부가 수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역화 사업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동북공정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기하고 사마천 그리고 사기에 나오는 조선 열전이 우리하고 관계 있는 한편이다라는 점. 그것이 향후 중국의 문화정책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점점 더 사기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동북공정하고도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이나 고사성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을 좀 통찰해보고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가 사마천하고 사기에 관해서 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그죠? 예. 궁금하시죠? 아, 이거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사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서 뒤져봤더니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어려워서 못 읽겠다.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한데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포기 안 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1시간 더 사기에 나오는 재미난 고사성어 또 유익한 고사성어 또는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고사성어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기가 모두 52만 6,500자다. 권수로는 130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선열전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동북공정하고도 관계가 밀접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천이라는 분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역사학자로서의 교육을 잘 받았고 20살 때는 아버지 권유를 받아서 천하를 여행하는 획기적인 다른 역사학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47살 때 이릉지화라고 하는 사건에 휘말려서 안타깝게도 49살에 죽음보다도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하고 사기를 완성했다. 실제로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어서 사마천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집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52만 6,500자 많은 글자이긴 하지만은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역사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고 대단히 적은 숫자다. 적을 뿐만 아니고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기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달해 주려고 하십니까? 또는 뭐 그런 사기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자세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압축 파일을 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도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려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압축 파일 하드웨어는 또 갖추어져 있고 또 거기에 훌륭한 압축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모든 비밀과 또는 모든 보물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풀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보물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현장을 직접 다녀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살 여행도 그렇고 13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녔고 또 황제를 모시면서도 황제하고 같이 지방을 여러 차례 순시를 했어요. 기록에 나오는 것만 사마천이 다닌 여행이 한 7차례 이상 정도 됩니다. 옆집에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3년짜리 큰 여행 하나 있고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다닌 거는 기록에 잘 안 나와 있고 황제를 수행해도 황제는 옛날의 황제들은 뭘 하냐 그러면 지방 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지방을 순시한단 말이에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순시하다가 죽었어요. 네, 그 순시하다가 그 장소에서 순시 장소에서 죽었다고. 후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 바람에 간신조고라는 사람이 유언을 조작을 해가지고 후계자를 바꿔버린다고. 진나라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순시가 대단히 또 위험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기도 했어요. 사마천도 무제를 따라다니면서 순시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역사책 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언어 그리고 최상의 언어 또는 최선의 단어를 골라가지고 자기 역사책 하나하나를 아로새기는데 이게 왜 압축 파일이 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사마천이 제일 겁난 게 뭐였어요? 사기를 남기지 못하는 거. 그죠? 그대로 죽는 것 자체가 제일 두려웠고. 자, 사기는 이제 썼어.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써놓은 책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릴 경우 이건 또 하나의 큰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사마천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뭐냐? 이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다른 데다가 갖다가 흩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압축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중국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속이 시커멓다는 등, 뭐 음흉하다는 등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 우리 편견이야. 왜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이니까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바로 그날로 끝나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형님 동생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새기기는 좋긴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뭐가 많아요? 또 배신하게 되면 또 뭐 진짜 욕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속을 잘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한번 친해지면 평생 가고 대를 물려서라도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 사기 속에 나오는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문자에다가 뭘 집어넣냐 그러면 여기다가 문화와 경험을 집어넣습니다. 글자에다가 한자 배우기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압축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글자 하나에 다이어다면 여러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일자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사도 되죠. 명사도 되죠. 형용사도 되죠. 별의별 게 다 돼. 글자 하나가 모든 품사의 역할을 다 하는 데다가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세월을 통해서. 왜? 상형 문자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나라의 문자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전 세계에 4대 문명이 있었잖아요. 4대 문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은 문명은 황하 문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문명은 다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5,000년 지속성, 그 경험과 역사와 문화와 생각이 글자 하나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이런 글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걸르고 걸러서 자기 역사책 속의 단어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바닷물을 길러가지고 소금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바닷물 길러서 소금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아세요? 물이 알갱이로 변하잖아요. 전혀 다른 형체로 변한다고요. 액체가 고체로 변한다고요. 사기의 언어가 바닷물을 길러서 소금을 걸러내는 작업하고 과정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마천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단어도 그렇게 고민했을 뿐만 아니고 권력자들을 비판해야 되겠는데 비판하는 내용을 그 사람 일대기에다 그대로 써놓으면은 바로 심기를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방, 한나라를 세운 개국 군주인 유방을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유방은 이제 그 젊었을 때 건달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건달 출신으로서 황제가 된 아주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건달 생활하다가 자 이게 세상 좀 뒤집어 엎어보자 하고 봉기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가.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진화하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7년 동안 배우는 거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 그다음에 인재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질, 그다음에 전투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임기응변 이런 것들을 7년 만에 배워가면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사마천이 그런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서관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고조 고향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봤더니 고조가 젊은 날 아주 진짜 거하게 놀았어요. 전라도 사투리를 거시기하게 놀았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젊은 날 우리 임금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지 그렇게 얘기한다. 호주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색을 좋아했다. 그렇게 막 기록하면은 이게 증거가 부족이야. 그래서 사마천이 뭘 하냐 그러면 유방이 잘 갔던 술집 이름 2군데를 기록에 남겨요. 주막집 이름 2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용납되리라고 생각하고 고조봉기에 집어넣는데 유방이 굉장히 잔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항우한테 쫓겨서 도망가는데 마차에 식구가 다 타고 있었어요. 뒤에서 기병이 막 쫓아오니까 마차가 무겁잖아. 곧 붙잡힐 것 같으니까 자식을 마차 밖으로 집어 던진다고요. 아들 한 번, 딸 한 번. 3번을 던져요. 그때마다 마차를 담당한 하오영이라는 사람이 집어 올려서 무사히 탈출하긴 했지만은 그 정도로 잔인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생하게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이게 고조 봉기에다가 그대로 딱 집어넣었다가는 이게 큰일 날 것 같거든. 이게 이 책이 없어지는 날에 지금처럼 뭐 복사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막 여러 부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간이나 목간 52만 6천자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3,000년 역사를 왜 52만 자로 썼을까? 힘이 들어서 더 이상은 못 쓰겠다 이게 그것도. 근데 사마천이 자기 역사책이 폐기당하는 게 겁이 나서 2부를 만듭니다.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100만 자 이상을 썼다는 얘기죠. 붓으로 똑같은 걸 2부 만들어서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숨겨둡니다. 훗날 만약에 없어질 걸 대비해서. 유방의 그런 잔인한 면모는 유방에 대한 기록에다 쓰지 않고요. 어디다 쓰냐면 항우편에다 갖다가 써요. 여러 그렇게 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학자들이 사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기록이 쫙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안 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가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어지러워?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써가지고 란서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안 배한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울 난자를 써서 지금 난서라고 부릅니다. 다르죠, 그죠? 이게 연구가 깊어지면서 사마천이 얼마나 치밀하게 52만 6,500자를 배열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52만 6,500개의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52만 6,500개의 퍼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퍼즐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딱딱딱 어느 자리에 집어넣은
52만 6,500자를 어느 자리에 집어넣어야 될지 다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아마 다 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마천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천재라는 게 타고나기도 하지만은 사마천 삶의 그 절박함에서 오는 천재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없어질 그 두려움 이런 것들 평생 저희가 성기를 자라면서까지 완성하고자 했던 역사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만약에 폐기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그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마천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 것이 결국은 천재성으로 발휘돼서 52만 6,500자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짜 맞춰서 하나하나를 안배한 그래서 바닷물을 길러서 소금을 정지하듯이 역사책을 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도의 압축 파일이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현장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사마천이 다녔던 역사 현장 속에서 나온 고사성어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되 그 고사성어가 갖는 의미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한자가 막 나오니까 한자 공부도 할 겸 고사성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인심도 그죠 각박해져요. 도움의 손길을 잘 안 뻗칩니다. 우리나라만큼 후원금이 적은 나라도 없고, 그죠? 예, 우리나라 후원금 잘 안 합니다. 예.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돈 안 준다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또 사회적인 베이스 자체가 내가 후원을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와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꺼이 후원합니다. 그죠? 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바탕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스마트폰, 애플에서 나오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천재를 만들어내는 것들,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회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이 기반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내 후손들, 내 자식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심 없이 서스름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국지 10번 읽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사기 한 번 읽고 착한 사람. 이게 사기의 값어치입니다. 그걸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사기에 나와 있는 고사성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value concept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가치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가치 개념은 일반 천금이라는 겁니다.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죠. 야, 그 밥값 참 비싸다, 그죠? 밥 한 번 얻어먹었는데 천금으로 은혜를 갚아? 이게 얼마나 이 스토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반 천금 이거 외워봐야 소용없어. 스토리 모르면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야, 이게.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 밥 얻어먹었으니까 은혜를 갚자.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나중에 천금으로 은혜를 갚냐는 얘기죠. 밥 한 번 얻어먹고 그 밥값이 무슨 뭐 금을 먹었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고사성어가 등장합니다. 표모 반신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고사성어가 등장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것도 알게 됩니다. 표모는 뭐냐 그러면요. 빨래하는 아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빨래하는 아주머니. 반신? 이게 밥반자, 믿을 신자. 빨래하는 아주머니의 밥은 믿을만해? 빨래하는 아주머니 믿음 있게 밥을 차려? 밥을 만들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고사를 모르면은 글자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고사를 알아야만이 글자도 의미가 오는데. 이게 뭐냐? 이건 한신의 신자예요.
서한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功을 세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소와 장량,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신이라고 하는 장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야. 성은 한시고 이름은 신이요. 이건 동사입니다. 밥을 주다라는 뜻이야.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한신도 젊은 날 건달이었어요. 이게 사기에 보면 건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뜻을 크게 품은 건달이야. 한신하고 관계된 고사성어가 사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신이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功을 세우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큰功을 세웠고 공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주군에게 토사구팽당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한신이 젊은 날요, 하루는 칼을 차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날건달들하고 마주칩니다. 다리 위에서. 한신이 칼을 차고 다니는, 옛날에는 칼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거 뽑아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은 전국시대 때부터 2400년 전부터 남자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큰 칼을 차고 다니거나 큰 칼 하나도 차고 또 조그만 칼도 차고, 하여튼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 있고 또 멋진 칼을 차고 다니면은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목걸이 하거나 뭐 반지 하거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칼 차고 다니는 유행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장사꾼도 있어요. 화신열전 말씀드렸죠, 그죠? 돈 버는 부자 얘기를 했는데 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번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칼은 누구나 다 만드니까 그 틈새를 이용했어. 뭘 만들었냐 그러면 칼 가는 장사를 해가지고 억만금의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야. 에이, 칼 갈아가지고 무슨 억만금을 벌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는데,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칼을 뽑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이 슬잖아요. 이 안에 칼집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보여줘야 되잖아, 자기 칼을.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갈아야 돼. 항상 반짝반짝 빛나게 갈아놔야 된다고, 칼이. 물 들어가거나 그러면 바로 녹이 쓰니까. 그래서 칼 가는 장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칼 가는 장사를 해가지고 억만금을 벌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이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왜? 누구나 칼은 다 만들어. 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칼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게 칼 갈면 되겠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해가지고 돈 번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신도 칼을 차고 다녀. 다리를 건너가다 건달하고 부딪히니까 건달이, 야, 니 왜 그 폼으로 차고 다니냐? 뽑아가지고 한번 찔러봐. 한번 붙자 이거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한신이, 야, 싸우기 싫어 니들하고는. 그랬더니 건달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가랭이 밑을 기어가. 이 가랭이 밑에 과하라는 거예요.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고 얘기해요. 한신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인데 이 큰 뜻을 품은 내가 이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이 폭폭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한신이 가랭이 밑을 기어갑니다.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딘다. 과하지욕이다.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예? 과하지욕이다.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디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다졌어요. 한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게 한신은 등치도 크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달 한둘 정도는 그냥 뭐 가볍게 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사소하게 너희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내 큰 뜻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사소한 치욕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지욕. 그런데 한신이 사마천에는 이제 한신의 고향을 쭉 찾아다니면서 과지욕의 현장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어떤 장면을 남기냐 그러면, 한신이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건달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고개를 돌려서 건달의 얼굴을 빤히 한참 쳐다봤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요 기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과지욕이죠. 한신이 건달 생활을 하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그 벼슬살이 하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아침마다 그것도 문 두들겨서 밥을 얻어먹어. 누가 싫어하죠? 와이프가 싫어하죠. 예. 새끼들 먹일 밥도 없는 모자라는데 이게 등치 이만한 놈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야, 저 불청객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하다 안 돼가지고 새벽에 밥을 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들하고 밥을 다 먹어 치웠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와서 보니까 밥이 없네. 다 먹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욕을 한바탕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뭐 사람이 밥을 먹여주려면 도와주려면 끝까지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뭐래. 치사하게 이게 뭐냐. 참 얻어먹는 주제에 그죠. 예,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는 의절을 해 친구하고. 그래도 배는 고프잖아요, 그죠. 밥 못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시내가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라도 잡아볼 요량으로 낚싯대를 하나 구해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낚시를 합니다. 물고기는 안 물려. 아이, 배는 고파 죽겠어. 배에서 꼬락꼬락 소리는 나. 한참 젊은 나이에 얼마나 환장해요. 그런데 그 시내가에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표모예요. 아주머니가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시냇물 소리 말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 쪼르륵 소리긴 한데 시냇물 소리는 아니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거울에 멀쩡한 배에서 나는 소리야. 꼬르륵 배걸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싸가지 온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아주머니는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옛날에도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은 일찍 일어나서 동네 다니면서 빨래할 거 걷어가지고 씻어서 그죠. 저녁 때 나눠주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래 다 걷어서 동네 빨래 걷어서 시내가에 나와서 빨래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빨랫감을 들고 가자니 무겁고 놔두고 가자니 잃어버릴 거고 그러니까 밥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신한테 밥을 나눠줍니다. 그게 표모 반신이다. 밥 먹으라고. 이게 한신이 눈치는 빠내가지고 눈치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친구한테도 그렇고 가만히 아주머니 보니까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거든. 그 다음날도 또 나와 그 자리에. 그 밥을 또 얻어먹어요. 얼마나 얻어먹냐? 한 20일을 얻어먹어요. 야, 참 건달 생활 하려면 뻔뻔해야 돼요. 그죠? 한 20일 동안 밥을 얻어먹고 나니까 이제는 좀 벼룩이도 낯짝이 있었든지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진짜 은혜를 크게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에라이 놈아 생긴 거는 왕족처럼 생긴 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가 뭔가 보는 눈이 있었나 봐. 생긴 거는 왕족처럼 생긴 놈 왜 굶고 다니니? 가서 너나 잘해라. 나중에 한신이 실제로 왕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고향으로 금의 환향해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천금으로 은혜를 갚아요. 일반 천금이야.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고. 표모 반신과 일반 천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사심없이 아낌없이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인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인심이.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앞날에 창창한 인재라면은 그죠? 사회가 돌봐줘야 된다. 근데 생활이 어려워.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가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뭐 인디안 속담인가요?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하나가 모자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회가 잘 되려면은 그런 마인드들, 그런 생각들, 그런 공통된 생각들이 그죠? 이게 다 깔려 있어요.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릴 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좀 잘 사는 집 보면은 할머니들 보면은 아침 되면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서 밥 먹여서 보낸다고요. 네, 그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신이라고 하는 한 큰 인물을 키워내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밥 한 20일 먹여줬다고 해가지고 한신이 뭐 먹여줬으니까 대장군이 되고 왕이 된 거, 안 먹여줬으면 못 됐을 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한신의 마음 속에 그 아주머니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한신이 돌아와서 천금으로 은혜를 갚음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라. 제가 제 자식에게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었으면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았으면 평생 기억하라. 그런 얘기한다. 세상이 그렇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오늘날 이 표모반신이나 일반 천금 같은 고사성어가 저희들 가슴속에 와 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한신 고향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디디고 찾아가서 한신의 일화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황궁에 남아있는 도서관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대조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그 장면을 전달해 줍니다. 한신은 나중에 유방을 도와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게 만들고 천하를 재통일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된다고. 왕이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신이 과지옥이라고 하는 치욕을 견디면서 건달 얼굴을 빤히 그죠? 한참 쳐다봤다고 얘기했어요. 그 쳐다본 건 뭐냐면 경멸이에요. 그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 자식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저거 그냥 한 주먹에 그냥 한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만한 성격이에요. 오만한 성격입니다. 훗날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유방하고 한신이 두 사람이 만나서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물어봅니다. 야 한신아, 내가 너 같은 장수라면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하니까 신하하고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신은 불패의 장수단 말이에요. 싸웠다 그러면 이기니까 한신이 남긴 유명한 그 전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배수진 들어보셨죠, 그죠?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이런 그 전설적인 전투 승리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신은 아무리 오합지졸도 뭐하는 한신 밑에만 가면은 아주 용맹한 장수들로 탈바꿈 한다고. 유방은 한신이 길러놓으면 자기가 뺏어다가 가서 전쟁하고 한신이 또 길러다 놓으면 갖다 뺏어가서 전쟁하고 그랬어요. 한신이 얼마나 대단한 명장인가 아시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야 한신아, 내가 너 같은 장수라면 나는 쫄명을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장수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의 한신, 그죠?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이야. 한신의 일화가 근데 어떤 일화가 있냐 그러면 같은 공신이 됐는데 같은 공신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 잡아가지고 개장사하던 번케라는 사람은 한신하고 똑같이 공신이 됐어요. 유방을 도와가지고. 근데 한신을 번케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그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술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는데 한신은 잘 먹고 나오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번케란 놈과 더불어서 밥을 먹다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번케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한신은. 오만하단 말이에요. 한신이. 물론 이 오만함이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자신감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런 기회가 없으면은 뭔 큰 일을 못 해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평생 갈 때는 이게 좀 문제단 말이에요. 근데 한신이 천하를 통일하고 공신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기질을 못 버려요. 그래서 번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 것조차도 치욕스럽게 생각한다고. 그 기질을 버릴 수가 없다. 기질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서양 속담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절대론적인 사고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기질도 바뀔 수가 있다고 또 바꿔야 되고 상황에 맞춰서 자, 몇만 명을 얼마나 거느릴 수 있는 장수감이냐라고 유방이 물어보니까 우리 한신이 진짜 무장인데다가 솔직해요. 솔직도 병이다. 폐하는요 10만 명이면 떡을 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만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방이 살짝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는 봐라. 씨.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야, 그러는 너는? 그때 한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자, 폐하는 10만 명이면 족합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방이 그러는 너는? 유명한 고사성어를 하고요. 사자성어를 하고. 예, 다다익선이 여기서 나온다고. 예.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제 유방이 이제 기분이 나빠졌어요. 확실하게 빈정 상했어.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한실하게. 야,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어? 리더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부하라는 놈이 와가지고 지는 다다익선이고 자기는 10만 명밖에 못 거느린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어? 한신이 엄매 말 잘못했네. 그죠? 예. 아차 싶은 거야. 이제 한신이 야, 이거 말 잘못했다. 어떡하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신이 수습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하냐? 폐하는요 선장장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뭐냐 그러면 장상지장이라는 겁니다. 장수 위에 장수라는 네 글자가 파생돼서 나옵니다. 바로 이 한신이 얘기한 다다익선 뒤로 토사구팽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천은 다다익선을 통해서 뭐래요? 한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겁니다. 처음에 과지옥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건달 얼굴을 많이 한참 쳐다봤다 그랬죠. 이 장면도 다다익선하고 연결돼가지고 한신의 토사구팽까지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야, 사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라는 거지. 영화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영화 보면은 한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장면 하나를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는구나라는 게 뒤에서 나온다고. 하마천은 과지옥을 통해서 한신의 오만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다다익선을 통해서 한신이 곧 토사구팽 당했구나라는 운명을 암시하는 과정이다. 이 고사성어로 엮었단 말이에요. 과지옥, 그죠? 그 사이 에피소드처럼 표모반신, 일반천금. 한신의 오만한 성격은 어디서 드러나냐 그러면요. 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주머니한테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 그랬죠. 좀 과하잖아. 그 다음에 자기 가랭이 밑을 기기한 그 사람도 기어이 차단해요. 차단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자기 가랭이 밑을 기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을 줘요. 벼슬을 줘요.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모욕이에요. 차라리 뺨 한 대 때리고 이 새끼야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하고 하면은 풀리잖아. 근데 벼슬을 준다고. 이건 뭐예요? 모욕이야.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에요. 한신의 기질이다, 성격이단 말이죠. 그리고 밥 주다 만 친구 있죠? 친구도 차단해가지고 돈 줘요. 그것도 모욕이에요. 절교해놓고. 그러니까 한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고사성어는 과지옥에서 다다익선으로, 다다익선에서 토사구팽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들이다. 고사를 아는 길은 곧 중국인들의 기질을, 중국 사람들의 성격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중국을 알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기에는 이런 네 글자로 된 고사성어만 600항목 정도가 있어요. 고사성어는 뭐예요? 네 글자 속에다 압축시켰잖아요. 네 글자 속에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압축을 시켰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네 글자 설명하기 위해서 한 30분씩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압축돼 있어요, 이게. 이 고사를 모르면 성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이 압축돼 있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 중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역시 현장도 가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저도 사마천처럼 현장 다니고 하는 거다는 얘기죠. 사기는 지난번에 화식열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그냥 맡겨놓으면 된다. 그죠? 부에 대한 추구는 누구나 다 본능이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추구하는 것이다. 굳이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관중의 이야기를 빌려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명예와 치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경제와 정치의 함수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넉넉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문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원문을 이제 이거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입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입고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입는 게 먼저 나와요. 예. 우리도 쓸 때는 의식이라고 쓰잖아요. 그래 놓고 번역할 때는 먹고 입는 거 거꾸로 한다고. 의식족이 지영욕. 뭐 7글자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름실이 지예절. 창고가 넉넉하면 지갑이 두둑하면은 예절을 안다. 그런 대목도 따라 나옵니다.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인용했지만 누가 한 말이냐면 관중이 한 말이고 관중은 백성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던 정치가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정치가입니다. 아마 지금 중국 지도부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각시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관중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중국이 빈부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역대 인물들 가운데서 1순위를 꼽으라 그러면 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중을 내세울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인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 중국 관계돼 가지고 관중 얘기 나오면 아 그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쓰기가 힘이 들어서 가짜체로 썼어요. 극자입니다. 우리가 극에 달한다 하는 말 있죠, 그죠? 술이 극에 달하면 난리가 난다. 딱이죠, 그죠? 기가 막히죠. 순우곤이라고 하는 유머리스트가 사기에서 한 말입니다. 제 나라의 왕이 순우곤에게 술자리에서 물어봅니다. 그대는 주량이 얼마나 되는고?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순우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한 잔을 먹어도 취하고요. 한 말을 마셔도 취합니다. 뭐야 술 주량이 왔다 갔다 해요. 물어보니까 아버지나 임금 앞에서 어려운 사람 앞에서 술 마시면 한 잔만 먹어도 취하고요. 친구들하고 마시면 소주 한 2병 정도는 마시고요. 분냄새가 살살 풍기고 그죠? 예. 옷자락을 좀 풀어놓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라면은 웬만큼 마셔가지고 안 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이 극에 달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재밌습니다. 이게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움이 지나치면 슬퍼집니다. 참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이 8글자 안에 인생의 천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나가면서 도가 지나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욕심도 많이 내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탈이 나요. 그죠? 그래서 술이 지나치면 난리가 난다라는 4글자로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쾌락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슬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에 2차, 3차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 빠개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허망하잖아요. 허망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지나치면 극에 달하면 슬퍼진다. 이건 다 상당히 철학적인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술과 그다음에 쾌락에 관한 이야기를 순우곤이라고 하는 유머리스트가 임금 앞에서 그래서 임금 그 임금이 술을 좋아했어요. 막 2박 3일씩 술 마시고 그랬던 임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술도 절제하고 술 마실 때는 항상 순우곤을 옆에다 앉혀서 지나칠 것 같으면은 나한테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술을 절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서 정치의 본질을 논한 대목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정치의 본질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천 제안민이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원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말도 쉽게 합니다. 글도 쉽게 씁니다.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항상 선무단이 사람 잡듯이 그죠? 어설픈 사람들이 항상 말도 어렵게 하고 그죠? 잘난 척하고 외래어 섞어서 쓰고 막 이런다면 제안민의 사마천의 사기가
어려운 책이면 틀림없지만 거기는 사마천의 고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붙여있냐? 제 지인이다. 사람을 아는 거다. 정치의 본질은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라고 사마천이 6글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정책,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달려있고 나라의 존망, 나라의 존재와 멸망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얘기해 준다. 본질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가 보여주는 정치관입니다. 사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닷물을 길러서 소금을 정지하듯이. 그러니까 격이 높아요. 격이 높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삶도 생활도 격이 높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는 건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돈에 걸맞는 격이 있어야 되는 거다는 얘기죠. 뭐라 그러냐? 좀 수준 높게 좀 놀아봐라. 그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격조 없이. 그런 얘기야.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마천 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언격이 인격이구나. 말의 격이 사람의 격이구나. 왜 착한 사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겁니다. 예. 말을 골라서 쓸 줄 알고 좋은 말을 쓸 줄 알면 언격이 높아지면은 상대편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상대편을 자극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치 수준을 얘기할 때 맨날 말 갖고 얘기하는 게 얘기하냐 그러면 언격이 낮으니까 말의 격이 낮으니까 맨날 하는 게 시정잡배들 같은 이런 얘기 막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거 공부 안 해서 사기 공부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격을 높여야 되는데 언격을 못 높여. 사기에 나오는 이 얘기들을 쉽고 되새겨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또는 자기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똑같이 조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격 높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도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말을 내가 점잖게 할 때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마음부터 달라지잖아요.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셨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 가정에서 제일 많이 횡행하는 게 언어폭력이잖아요. 왜 고전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냐 그러면 작게는 우리 작은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논리까지 말부터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언미중이면 역가의 해분이다. 말이 적절하면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사마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법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예의에 얽매여서만 살 수도 없다.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말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형성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무슨 편이냐 그러면 골계의 열전 코미디언에 대한 기록이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일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나라 시대 때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왕은 굉장히 야심도 크고 또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말을 좋아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옛날 통치자들은 마땅한 놀잇감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으니까 명마 수집하는 게 이제 취미 가운데 하나였어요. 말을 좋아해요. 말을 얼마나 좋아했냐 그러면 침대에다 재우고 비단 이불 덮어주고 그다음에 말린 고기 이런 걸 먹였어요. 이놈의 말이 비만에 걸려서 죽었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가슴이 아프니까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나무 관을 짜서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말한테 이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일체 얘기하지 마라. 이 등치가 이만한 큰 말을 큰 관을 짜가지고 이거 이제 장례를 지내줘야 되는데
신하들은 이게 과도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대접 안 해주면서 말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다니 이거 근데 호통은 쳤죠. 그러니까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궁중 악사인 우맹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궁중으로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임금에게 헐레벌떡 막 뛰어와가지고 대왕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그랬더니 대왕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신하들이 바짝 긴장한 거야. 저 새끼 오늘 죽었다. 어? 임금이 이제 정황 톤이 올라갑니다. 뭐 어쩌라고? 대왕 말을 그렇게 대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이놈아. 대왕이 얼마나 아끼시는 말인데 나무관이 뭡니까? 돌관에다가 장례를 지내야 된다. 대리석에다가 묻어라 그 얘기. 그리고 날 잡아서요. 장례 날짜 잡고 부고장 돌려가지고 각국의 왕들도 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초나라 대왕은 사람보다 말을 더 아낀다는 걸 만찬에 알리셔야 됩니다. 뒤에 비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유머예요. 사람보다 말을 더 아낀다는 걸 만찬에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초나라 왕이 장황이 깨친 겁니다. 아차 싶은 거지. 야,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미안하다. 말고기는 삶아 먹고 뼈만 대충 추려서 그냥 땅에다 묻고 말아라. 이렇게 갔어요.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그죠? 초나라 장황에게 보잘것없는 코미디언 하나가 장황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면 사람도 그렇게 안 하시면서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바로 열받아서 이 새끼야 그러고 곤장이 날라오죠. 근데 앞에 어떻게 얘기를 했나 잘 보십시오, 그죠? 이게 말이 가져다 주는 묘미다는 얘기죠. 같은 말이라도, 그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같은 말이라도. 사마천이 사기가 보여주는 말의 경지이고 말의 격조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재관은 삼불려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단어죠, 그죠? 쉬운 글자인데 석삼자, 안일불자, 같을려자. 해석이 잘 안 돼요, 그죠? 뭔 뜻일까? 세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 그래, 또 뭘 알아야 되겠어요? 고사를 알아야지, 이제. 글자는 안만 알아도 반쪽알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고사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남궁에서 술자리를 베풉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술자리를 베풀어 가지고 신하들하고 뭘 하냐? 첫 번째 농공 행상을 합니다.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상을 줘야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1등상을 주냐 그러면 소아한테 1등상을 줍니다. 소아는 자기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냐, 누가 가만히 안 있냐 그러면 장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아는 뭘 담당했냐 그러면 물자 수송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후방에서 항상 후방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재상감이에요. 나중에 재상이 됩니다. 장수들이 소아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아, 자기네들이 볼 때는 소아는 따신 밥 먹고 따뜻한 옷 입고 편안하게 산 거야. 1등상을 소아를 주니까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장수들이 우통 벗고 난리가 났어요. 우통 벗어가지고 칼에 찔린 거 보여주고 창에 찔린 거 보여주고 나는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전투에서 이렇게 싸웠는데 저거는 싸움 한 번 안 하고 1등상을 받아 막 창 집어 던지고 칼 집어 던지고 막 반란이 막 일어날 것 같았어요. 유방이 잠깐만 조용히 해봐라. 요즘식으로 하면 야 조용히 해봐 이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신하들하고 황제하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이게 건달 출신들이잖아 전부 다. 나중에 유학자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례 경례 배우고 난 다음에 쫙 한 달 연습시키고 난 다음에 차례 경례 황제에게 절 쫙 유방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야 이제 황제 할 만 난다. 그전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만 하잖아요. 조용히 해봐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야 니들 사냥꾼하고 사냥개 차이가 뭔 줄 아니?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이제 공신들이 뻥친 거예요. 사냥개는 사냥꾼이 저희 가서 사냥감 물어와 그러면은 지시를 하면은 가서
사냥감을 물어오는 게 사냥개야. 사냥꾼은 지시하는 사람이야. 소아는 사냥꾼이고 니들은 사냥개야. 사냥꾼하고 사냥개하고 누가 큰 상을 받아야 돼,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유방이 한 유명한 말이 인공하고 구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공하고 개가 세운 공하고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냐 이게. 한마디로 공신들의 불만을 잠재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얘기다. 리더는 가끔 이런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또 하나를 뭘 하냐 그러면 신하들한테, 공신들한테, 야, 항우가 실패하고 내가 성공한 원인을 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 중국 역사상 최초로 최고 통치자가, 최고 리더가 자신의 성공과 상대의 실패를 분석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그랬더니 같은 고향 출신인 왕릉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폐하는요 승질은 역 같지만 예? 형편없어요. 욕도 잘하고 그러니까 승질은 진짜 개떡 같아요. 근데 뭐 성을 빼앗거나 땅을 빼앗으면 신하들한테 사심 없이 다 나눠주고 진짜 통이 크십니다. 항우는요 땅 빼앗고 성 빼앗았어도 그거 사람한테 굉장히 대접 잘하는 것처럼 조금만 누가 아파도 가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고 무지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줘야 될 때는 땅에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주기 아까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도장을 넣고 만지작 거리다가 도장 모서리가 다 달아요. 한신이 분석한 겁니다. 한신이 직접 항우를 모셔봤기 때문에. 이렇쿵저렇쿵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야,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방에서 끊임없이 물자를 공급하고 식량 공급로가 끊어지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소화만 못하다. 오불려소화.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천리박 군막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승리를 결정짓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장량만 못하다. 오불려장량. 싸웠다면 승리하고 쳤다면 성을 빼앗는 전투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한신만 못하다. 오불려한신. 이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삼불려예요. 세 사람만 못하다는 겁니다. 유방의 인재관입니다. 유방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패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큰 사업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그 사람 능력을 받아들이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중국의 요즘 나오는 인지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인지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대학에서도 인지학이라는 학문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재는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주는 존재다. 그죠? 예. 나보다 나은 인재를 데려오는 게 리더십의 완성 단계입니다. 다 할 수 없잖아요, 리더가. 인재는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유방이 던지는 인재관이라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인재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200년 전 이야기지만 얼마나 생생하게 와닿는가라는 건 오늘날 조직 논리를 비춰봐도 안다는 얘기. 우리나라 리더들 잘 못합니다.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죠? 예. 전지전능 리더십. 그죠? 예. 슈퍼맨 신드롬.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아직까지도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 왜 리더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영감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중국과의 관계 문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라도 사기를 읽어야 되겠고, 역사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 정신적 멘토로서 또는 그런 좌표로서 사기라는 역사책이 앞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